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김 교수님, 차 소장님. 이번 한 주 참 포근했는데 어제부터 좀 흐리고 밤에 비도 내리고 오늘 아침에도 좀 썰렁하고 흐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해가 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어떻게 날씨 영향 많이 받으십니까? 출래 불사춘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봄은 왔는데 우리 마음은 아직 많이 춥습니다. 맞아요. 이게 금리도 오르고 또 경기도 안 좋고 우리 경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는 아직은 완연한 봄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아무래도 좀 많이 관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면 이번 주가 오히려 조금 추워지는 주간? 아, 그래요? 좀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날씨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과열돼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뜨거웠던 부분들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일단 6만 원에 대한 흔들림,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업종들에 대한 흔들림, 이것이 된다라면 동학개비 운동위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심적으로는 야 이거 좀 추워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부분들도 있네요. 큰일 났네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아직은 국제 경제는 봄이 오지 않았다. 예. 이번 주는 더 추울 것 같다. 네.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하시면서 시작을 해보죠. 오프닝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세계 경제가 술렁인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기사 제목이 이래요. 파월의 매파적 발언 후폭풍.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정확하게? 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불과 40여일 전이죠. 2월 2일 올 2월 2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끝나고 기자회견 공식 서상에서 한 얘기가 이제 인플레가 감축되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심지어 영어로요. For the first time the disinflation has begun 이런 드디어 이제 인플레가 감축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12월 달에 난데없는 봄의 훈풍을 몰고 왔는데요. 그럼 사람이 좀 소신이 있고 지조가 있어야지 이 말을 50일도 안 돼가지고 이거 물가 다시 오르는 것 같아. 요즘 보니까 각종 지표가 너무 뜨겁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더 높이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또 최종금리 12월 달에 발표한 게 5.1인데요. 평균을 치면요. 그거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6%까지 올라간단 말이냐? 이래서 그냥 아주 큰 바람을 몰고 왔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계속 그런 고개 타기를 해왔어요. 한쪽에서는 경기를 잡아야 되고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어떨 때는 좀 좋은 얘기 했다가 어떨 때는 좀 불안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특히 40일 전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발언, 그것은 너무 나간 얘기였고요. 자, 우리 귀빈 앵커님 등산 가신 적 계시죠? 자주는 아니지만 예. 종종 산에 등산을 갔는데요. 산에 가이드가 자, 이 산은 500m밖에 안 되니까 2시간이면 됩니다. 저 깔딱고기만 넘으면 됩니다 해서 그까지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때까지는 힘들지만 곧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각오로 아주 쌩쌩 그리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깔딱고개가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던 이제 디스인플레시즘이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여긋하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깔딱고개 다 와가니까 뒤에 또 낭떠러지가 계곡이 하나 더 나와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요즘 지표가 좀 달라졌어. 그래서 산이 더 높더라. 산 모양이 바뀌었어. 봉우리가 생겼어. 예, 봉우리가 화산이 폭발하거나. 그렇다면 이제 물론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높아도 극복할 수 있다. 깔딱고개까지만이라는 그런
자신감과 어떤 의기가 있었는데 이제 저 양반 얘기 또 저 언덕 가면 또 다른 언덕 있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세계 경제의 모습,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오락가락 행보에 예. 쇼크를 이렇게 받고 있다. 모두 넋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그러면 다시는 등산 안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예. 이 제롬 파월의 이 말 때문에 이제 아까 앞서 전망을 이번 한 주 주식시장은 더 차가워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제롬 파월 때문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반응하는 것이 작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연준이 했던 건 새로운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각오했었던 건데 조금 그걸 좀 더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차라리 부산까지 차를 몰고 간다라고 그러면 한 5시간 운전할 걸 각오하고 가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대전까지 갈 거라고 했는데 조금 더 멀어지는 거죠. 계속 2시간만 운전할 줄 알았는데 부산에 이어서 네. 이제 부산 나와서 부산. 지금 이제 대구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좀 더 운전을 해야 되니까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죠. 처음부터 아예 우리가 6%라고 마음 먹었다라면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5%라고 왔는데 아직 좀 더 가야 된다. 맞아요. 이거는 힘이 더 빠지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작년과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의 발언 당일날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확 반응을 했어요. 그렇지만 주식시장도 빠졌는데 1% 남짓 빠졌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75bp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러고 거기서 50bp 한다고 그럴 때도 3, 4%씩 빠졌었던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이 1%밖에 안 빠졌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오히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가 올라버렸어요.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개별 이슈가 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제 엔비디아라는 챗 GPT라는 어떤 그런 트리거가 하나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리 이제 경기 둔화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우리의 이제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이걸 이제 주식시장에 반응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연준이 올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설마 6%대까지에 대한 가능성이 열어뒀지만 아직까지는 뭐 대세는 아니고요. 5.75까지는 그래. 우리가 5.5 예상했는데 5.75까지 뭐 그렇다 하면 이제 거의 그래도 다 온 거 아니야? 이번에 50bp를 올린다? 50bp 올려봐. 그러면 앞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두어 차례밖에 안 남는 거잖아. 빨리 끝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연준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시장도 괴리감이 없어요. 작년에는 연준은 계속해서 3, 4, 5까지 올라오는 동안 시장은 올리지 마라 했는데 3에서 지금 5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네, 2%나 올린 건데 2%포인트를 올린 건데 지금 이제 여기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 가능한 거고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경기 둔화에 따라서 화들짝 놀랐고 전쟁에 화들짝 놀랐지만 전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내성이 생겼고 경기 둔화를 뚫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신산업이 있다라고 보면 자산시장 제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하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경기 둔화가 이제 나중에 후폭풍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올해 자산시장의 온도차는 산업별 업종별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3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지금 쭉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는 한 0.25%포인트 정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다면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 덕에 이제 0.5 정도 올리려나라고 이제 예측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해졌는데 이 파월 의장 아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왕비둘기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아니 이번에 그렇습니다. 대왕비둘기입니다. 대왕비둘기인데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지금 시장은 0.5%포인트 빅스텝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더 격차가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예, 격차가 일단 연준이 22일 날 FOMC를 하면 일단 격차 더 벌어질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0.5% 올린다는 것이 지금 시카고 CME 시장 패드와치의 거의 다수설로 거의 80% 이상의 전문가들이 0.50에 배팅을 하고 있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이후에요. 그렇다면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4.75인데 요게 5.25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지난번에 이창용 하는 총재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3.5
1.5에 그냥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 격차가 1.75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연준은 여기서 또 더 올릴 테니까 이제 2%까지 벌어질 수가 있는데 물론 금리가 벌어지는 금리 격차가 환율에 충격을 줘서 우리 경제에 또 외국인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데 하나의 요인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은 절대 아니라고요. 외국인이 한국에 돈을 가져오는 이유가 한국의 금리만 보고 오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 장기 투자도 할 수가 있고 또 한국에 대통령이 훌륭해서 그 사람 믿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영부인이 믿고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아, K-팝이 좋아서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 격차 이코로 우리나라 환율이 뭐 무너진다. 그래서 한국 위기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요인이다. 네, 그리고 우리 차수영 박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연준 제롬 파월이 얘기한 것은 저는 결코 매파적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비둘기의 헷가닥 오락가락이다. 네? 그러니까 그 너무 빨리 예. 성급하게 디스인플레이션 했다가 아 이게 좀 아니야.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비둘기 파적인 바탕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려도 크게는 안 올릴 거고 이제 거의 정점에 왔다. 그래서 미국 달러와도요. 종래에 미국이 작년에 금리를 막 올릴 때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10을 훨씬 돌파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의회에 이틀 연속으로 나와서 상원, 하원에서 계속 때리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105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에 미치는 양은 작년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저는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 환율 격차로 인한 어떤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지금 막 들어온 소식에 보면 캐나다가 바로 미국 옆에 있고 캐나다가 G7 선진국이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캐나다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캐나다가 가장 적극적이고 앞장서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고 G7 선진국인데 미국이 올리든 말든 이제 우리 안 올릴래 하고 캐나다도 금리를 오늘 동결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정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 거를 완전히 그 경우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참고로 보고 우리는 우리대로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난번 한국은행의 결정이 묘수가 될 수도 있죠.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 그때 예. 이제 보류라고 예. 우리 교수님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게 한국은행의 묘수라고요? 묘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목표가 5.1이니까 지금 이번에 만약에 50bp를 올리면 이제 원래 이제 미국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안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1월 달에 다룰 때만 하더라도 2월 달에 한국은행이 3.75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때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금통위원분들께서 3대 3으로 나눠졌다라는 부분들이었고 그게 이제 동결적으로 이제 기울어졌었던 건데 어찌됐든 3.75까지는 우리도 이제 그 거론이 됐었던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 시장에 있어서도 반응이 있었던 부분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25bp 정도 룸이 지금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4%대까지 가면 그건 또 새로운 문제겠죠. 자산시장에 적응하려면 또 새로운 어떤 모멘텀들이 있어야 되겠죠. 단순하게 미국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금 이제 가뜩이나마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3.75까지는 우리 경제 체력으로 버텨낼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극단적으로 올려도 한 2%대까지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도 이제 이거가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빨리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 레벨이 절대 레벨이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너무 빠르게 올렸다라는 거죠. 네. 너무 빠르게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 범위 내에 있어서의 움직이는 부분들은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충격이 컸던 거는 갑자기 전쟁이 터졌고 거기서 금리를 올리는데 속도가 너무 빨랐고 이런 부분들이 충격이었지 지금 세계 경제 수준이나 우리나라 수준으로 봤을 때 3.75 정도는 저는 견뎌낼 수 있지 않겠는가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너무 이렇게 저도 언론 기사들을 보면 조금 약간의 좀 쏠림 현상들.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금 유출에 대해서 말미에 이렇게 막 그 기자분들께서 좀 그 기사를 두 줄씩이라도 좀 다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달러 인덱스가 안 움직여요. 그거는 벌써 외환 시장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외환 시장에 반응 안 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군요. 한국은행이 이제 묘수가 됐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만약에 지난번에 올렸다면 지난번에 3.75를 찍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파월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 우리가 4월에 또 한 번 올리게 되면 그땐 4가 돼버리니까. 근데 지난번에 한 텀 쉬면서 좀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동결을 일단 해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올려도 3.75니까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네요. 그래서 결국 이게 묘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데 그리고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뭐 환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렇죠. 공포를 네네네. 너무 두려워할 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울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파월 의장 그 빅스텝 예고 발언 때문에 우리나라도 바로 환율이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미국이 고강도 긴축 정책 계속 금리 올리면서 막 강달러, 킹달러 막 이런 말 나왔었잖아요. 그때 원화 가치가 되게 크게 하락했고, 근데 그 영향인 건지 이런 기사가 났어요. 지난해 1인 국민 총소득이 우리나라가 전년보다 7.7% 감소했다. 근데 이게 환율 급등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20년 만에 타이완에 뒤처졌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지금 우리 국민 소득이 20년 만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좀 우리보다 훨씬 더 아래라고 생각해왔던 좀 하수라고 생각해왔던 대만에 뒤진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양국의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잠정치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추정을 해보면 그래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20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대만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요. 무려 7.7%나 감소했습니다. 네. 세계에서 아주 놀라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제 비교를 할 때는 그 국민 소득을 달러로 비교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환율을 계산을 하면 일단 우리는 GDP는 원화 기준으로 국부를 창출을 했다가 그것을 달러로 환산하니까 환율이 올랐다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환산한 우리의 국민 소득은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작년 환율 상승이 국제적인 비교 달러 기준의 우리 국민 소득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부는 한국은행에 좀 좋게 해석하려는 측면이 많이 실렸고요. 이 GDP를 좌우하는 요인, GNI를 좌우하는 요인은 환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환율이 그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보다 더 성장했다면 충분히 1인당 국민소득도 더 올라갔을 것이고 또 하나입니다. 세계 경제가 우리만 어려웠습니까? 대만도 어려웠습니다. 대만도 무역을 위주로 하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더더구나 대만은 지금 중국과의 갈등, 전쟁 직전까지 간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대만은 선방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물론 어려웠지만 우리는 작년에 대만보다도 좀 더 못했다. 이를테면 교역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환율하고는 또 다르게 우리나라는 들여오는 물건값은 굉장히 비싸게 들어오고 만들어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은 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게 또 국민소득을 떨어뜨리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가 작용해 그중에 환율 요인도 뭐 비교적 컸다. 이렇게 해야지. 환율 때문에 뭐 대만한 치였다. 자, 그럼 환율을 좌우하는 요인은 그 나라의 환율은요. 그 나라 통화 가치는 그 나라 경제력의 상징입니다. 네. 우리나라 환율이 왜 떨어졌느냐.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글로벌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오르고 돈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다잡고 정부는 물론이고 각 그 기업들 경제 주체들 우리 경제 한번 다시 해보자 이래야지 소득들에도 환율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이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예, 뭐 교수님 말씀하신 걸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네, 네. 그 심각성이 더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제 GDP 구성 요소에서 네. 볼 때 민간 소비가 0.6%가 줄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설비 투자가 2.7%가 늘었고 정부 소비가 2.9%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 근데 이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만 민간 소비가 일단 줄었다라는 게 문제고요. 특히 수출 수입이 다 줄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 4.6%가 줄었고 수입도 3.7%가 줄었죠. 업종별로 보면 가장 크게 타격받은 게 우리나라의 근간이 제조업이죠. 네. 제조업이 4%나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나마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이 나름대로 원화 기준으로는 4%가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했다라고 보면 정부 지출이 3%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 아직까지는 이제 회복 국면이다라고 보면 정부 지출을 늘려가지고 결국 민간과 서비스 기업들이 역할을 못하니까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민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려면 제조업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조업이 지금 이렇게 역성장했다라고 본다라면 향후 우리의 또 올해도 상당히 좀 고민거리가 시작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 제조업이 왜 이렇게 근데 많이 떨어졌을까요? 일단 제조업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수출 의존형의 이제 경제를 가지고 그렇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이제 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 안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반도체라든지 중국 의존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산업의 업종별 역할, 지정학적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한편에서는 이러한 제조업들의 역성장들이 올해는 좀 나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네.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중국이 이번에 전인대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바랐던 소비라든지 인프라 투자의 방점을 아직 안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활성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 신중론이 더 이제 신중론 쪽으로 무게가 옮겨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앞으로 향후 특히 올해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산업이 조금씩 잘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짜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다 보니 이제 국제 정세와 각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타 경제랑 연결되는 그렇죠. 부분이니까요. 지금 마침 이제 궁극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퀴즈 내드릴게요. 자,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 소장님이 마침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의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지난주 끝날 때 차 소장님이 한 주간 세계 경제 정세 흐름 중에서 저희가 뭘 좀 주의 깊게 보고 올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도 역시 양회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 자리에서 공동 부유를 강조했다고 하던데 아직 양회가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 속에서 알 수 있는 중국의 어떤 정책 방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3기 시진핑 체제 3기 이후에 과연 중국이 어떤 스텝을 밟아가느냐. 경제정책 면에서 고속성장이냐 복지성장이냐 여러 가지 지금 관심을 많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사회나 세계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2021년 8월 달에 재경위원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얘기했던 이른바 공동부유라는 얘기. 중국의 사회주의 특색은 공동부유다. 공동부유를 통해서 나아가자. 이게 계속 정책이 계속될 것이냐. 공동부유라는 게 같이 잘 살자는 얘기인데요. 같이 부자가 되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부자라는 얘기면 빈부의 개념,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평균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고 평균보다 안 되는 사람을 빈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같이 잘 사는 부자 사회는 사실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의 기본 목표가 평등한 사회니까 경제 개발을 하면서 빈부 격차가 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새로운 어젠다로 같이 잘 살자 그렇다면 이렇게 냈는데 같이 잘 살자 하면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기업들에게 돈을 좀 뺏어내야 돼요. 그것이 기부금 형태든 기업 해체든 실제로 2021년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공동부유를 한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 때리기를 해가지고요. 지금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오나들 다 도망가고 세계를 지금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중국의 마윈 선생 지금 1년 반 동안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밖에도 텐센트니 뭐니
대대적인 기업들 그 독점이니까 너희들 좀 해체해. 뭐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자기가 3년임 하기 위해서 공동부유를 그 프로파간다 선전용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3년임이 확정됐으니까 이제는 성장에 좀 방점을 두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성장 목표는 5.0%밖에 안 되고 또 공동부유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기업인들 모아놓고 너희들 돈 좀 더 내. 그 기부금 좀 더 내. 아 이러니까 야 이거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는 그냥 순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골수에 박힌 시진핑 국가주석의 DNA가 바로 공동부유구나. 그렇다면 중국에 투자하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양회 시작하기 전에 막 이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양회에서 중국의 이제 중요한 정책 방향들이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제로 코로나 지났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그렇진 않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중국 관련돼서 그 양회 이전에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얘기할 대담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런 쪽에 방점을 좀 찍었었어요. 중국을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성장을 목표로 성장에 할 것이다. 이제 하는데 그 성장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소비냐 인프라 투자냐에서 갈릴 수는 있습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번에 많은 우리 소위 중국 전문가라고 중국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중국이 이번에 그 성장 쪽에 좀 방점을 찍지 않겠는가라고 많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특히 이제 자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 소비주라든지 인프라 투자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목요일날 출연했을 때 목요일날 당일날도 뭐 철강이라든지 뭐 건설 기계 이런 것들이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다 지금 하락하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주석이 이제 공동 부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중국의 현대화는 전 국민 공동 부유의 현대화다. 국영 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 정부도 발빠르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들 이제 여기 세금도 보면 지금 이제 중국 상하이 사회가구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 당서기가 하신 말씀을 보면 부자들의 세금은 인상해야 되고 다른 이들의 세금을 낮출 것을 제한한다라든지 이런 발빠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일부 민간 기업들은 세금 강화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언론들의 보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중국 제가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중국에 계시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진핑 주석을 굉장히 칭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기본소득세 뭐 우리나라 같이 뭐 기본소득 같은 것도 주고 연금 같은 것도 주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복지 정책들이 많이 시진핑 주석이 등장한 이후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찌됐든 그게 이제 3년이면을 위한 준비였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3년임 이후부터는 본인의 강한 드라이브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이제 깨놓은 상태이고 물론 중간에 어떤 또 다른 정책이 생길 수도 있고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기대했었던 강력한 경제 드라이브는 이번에는 빠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까 일부 마무리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수출 수입 관련해서 이제 외국의 상황들 지금 앞으로 경제정책, 정책 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를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이런 입장을 내놓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중국이 이제 5% 성장을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양회에서 밝혔거든요. 예. 당초에 일부 우리 국내 전문가들은 6%는 미니멈 6%그 이상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러나 그보다는 못하지만 5% 성장도 여전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왜 강력한 어떤 이 고도 성장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지 못했냐면요. 속으로는 발표하고 싶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은 오늘도 지금 발표가 됐는데 중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죠. 또 PPI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지금 전월 대비로 보면 다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디플레 조짐, 경기 침체 조짐까지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5%를 잡은 것은 뭐 상당히 높이 잡았다. 그리고 작년에는 3%밖에 성장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큰 어떤 허상을 줬다가 나중에 가서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좀 차근차근하게 가자. 그리고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좀 다지면서 가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중국이 발빠른 회복세가 될 겁니다. 저 올해가. 네네. 우리는 이제 문제는 아까 그 규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국과의 통상 외교적인 측면에서 좀 서로 간에 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서로 서운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감정이 생기는 이런 문제는 좀 해결한다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중국의 중간재 시장으로서의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극복하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우리가 그동안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이 5%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거죠, 목표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경제 정책을 잘 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동부유가 이번에 시 주석이 양회에서 밝힌 핵심 키워드 같은데요. 이게 중국 내의 국내용일까요? 아니면 이거 대외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간에는 계속 갈등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안보 갈등 또 터졌던데요. 뭐 항만 크레인 해가지고 공동부유가 이게 대외적인 거로도 다 뻗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일단은 대내용으로 본다라면 네. 일단은 그 중국 공산당 정책에 있어서의 시행 단계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 본다라면 이제 내부 결속 같은 것도 있기는 하겠고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하고 싸우면서도 저렇게 끄떡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수 시장이 탄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지금 현재 그동안의 성장세를 끌어왔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첨단 부분은 미국에 뒤처진다 하더라도 첨단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는 내수가 살아있는 거고 오히려 더 지금 이 공동부유를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서 첨단 산업 같은 경우도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보다 더 큰 시장, 더 큰 매출과 더 큰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단지 이제 반도체 부분에 있어 뒤처지는 부분들이지만 글쎄요, 뭐 그게 결국 시간이 해결 못한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단기간에 벌어지거나든지 미국과 같은 것과 같이 비등한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부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식의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서두르지 않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시진핑 주석 전임 주석들도 보면 뭐 제가 갑자기 뭐 어려운 단어라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자성어를 써가면서 뭐 잡기만 하면 된다. 뭐 흑묘영명 뭐 얘기도 이게 나오면서 뭐 무슨 쥐든지 잡으면 된다라는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꾸준히 끌고 가는 어떤 중국식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우리 걸로 보면 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바로 중국의 어떤 기질 아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다 염두에 두고 이런 방향을 잡은 건 거죠. 그런데 이제 공동부유는 그 무게의 방점은 국내적에 내 훨씬 더 방점이 두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같은 사안을 보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 중국의 과거의 중국 고사들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경제 협력을 하면서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우리식으로 사회주의 하면서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 한번 성장해 볼 거야. 그리고 미국은 반대로 중국이 자본주의 물결을 먹고 기술에 물하면 이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가 뒤집어질 거야. 그래서 사실은 1980년대에 닉슨이 주올레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결과는 지금까지는 소파 현재까지는 중국이 이겼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면 이것은 미국이 이길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의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대목을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일 우려해서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빈부격차에 의한 사회 갈등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공동부유 쪽에 좀 더 방점을 두는 중국의 내부 결속용의 방점이 훨씬 더 찍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 안보당국이 중국산 항만 크레인을 뭐 트로이 목마 이렇게 비유까지 하면서 미군 정보 수집 가능성 제기했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여전히 그 양국은 그 갈등은 계속 지속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2의 화해 사태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진화중공업이라는 데서 만든 크레인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크레인에서 이제 그 항만 크레인 같은 경우 컨테이너를 하면
컨테이너가 이게 내용물이 뭐인지 이제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이건 이제 추적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 기술을 얘네가 이제 갖고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국영기업의 자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막 신생 회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첨단 기술을 갖고 이제 미국에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거점에 이제 아무래도 중국산이니까 좀 이렇게 가격 경쟁력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됐는데. 뭐 항만에 뭐 다 설치돼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대부분의 이제 그런 이 크레인이라는 게 엄청난 이것도 기술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무게를 다 견뎌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정밀도도 있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컨테이너의 등록 그다음에 이제 추적 이런 거 다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컨테이너는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뭐 여러 가지 민간뿐만이 아니라 군용 컨테이너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추적 관찰이 가능하니까 미국 측에서 의심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국 같은 경우 중국의 CCTV를 못 쓰도록 이제 법으로 막아놨잖아요. 그게 다 유출된다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또 그랬었죠. 테슬라의 그 뭐죠? 그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을 중국에서 한때 못 쓰게 했었죠. 중국의 기술도 다 빼간다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극심한 신경전의 끝단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미중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사실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뉴스가 하나 있어서 이거는 이번 주에 한번 꼭 다뤄보고 싶었어요. 지난 6일입니다. 정부가 그 대법원 판결 4년 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내놨어요. 뭐 논란은 여전히 좀 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출연한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들을 대신해서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일본 기업들 반응이 궁금해요. 특히 그 일본 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이렇게 전범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내려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선고를 한 케이스는 두 회사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미쓰비시, 또 하나가 일본 제철, 한때 신일철이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그중에서도 미쓰비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미쓰비시와 일본 제철이 물어야 될 배상금을 우리 정부의 산하 재단에 있는 곳에서 거기서 우리 그 한일 청구권 자금 혜택을 받았던 포스코라든지 하나은행 이런 데서 기부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신 물어주겠다. 이른바 제3자 변제 카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매우 통 큰 양보를 한 것이죠. 한일 관계 개선이 우리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저쪽 일본에서 화답을 해야 하면 관계 개선이 급속에 빨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의 관전 포인트는 그 당사자인 미쓰비시, 일본 제철 여기에 우리나라 언론사하고는 일체 접촉하고 있지 않고요. 일본의 아사히하고 접촉한 내용을 유심히 아사히 신문에서 봤더만 우리 그거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다 끝난 거다. 우리가 특별히 할 일 없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무슨 특별한 내용이 없다. 이래서 아예 언급을 회피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일본은 그 대법원 판결 무시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차 소장님 좀 뭐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세요?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정부가 나름대로 좀 기조를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이 판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열리는 G7 회담에 이제 국빈으로 초청을 또 받으셔서 대통령께서 이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 뒤이어서 또 미국도 이제 국빈 방문으로 가시니까 여기서 뭔가 좀 외교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소회까지 들어가서 뭐 드릴 말씀들이 여러 가지 뭐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정부가 이 틀을 마련했고 이 틀을 주도한 목적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부분들 일부 이제 국민들 쪽에서도 반대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피해자분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걸 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번에 일본과의 어떤 관계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차제 뭐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행보에서
그런 결단들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조금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거의 다 국민들이 갖고 계실 거고 뭐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직은 납득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앞으로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조금 더 관심 갖고 좀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의 좀 의견들도 얼마든지 좀 내시면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이거는 같이 풀어야 될 해법인 것 같아요. 예, 한일 관계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목요일마다 이렇게 시간이 짧은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또 이 시간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경제는 글로벌하게 우리 두 분과 또 국제 경제 심층 분석해 봤는데요.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님,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